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연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블라인드 채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NCS인데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 방법은 직무 능력을 더 꼼꼼하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스펙을 중심으로 평가했던 것이 직무 능력 중심으로 해서 더 지원자의 개별적인 능력을, 개별적인 또 경험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NCS 기반의 채용은 어떤 것입니까? NCS 기반의 채용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기평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취업준비생 혹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듣는 내용들은 NCS 기반의 필기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혹은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재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채용 공고에서부터 면접 전형까지 모두 다 NCS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NCS다라고 하게 되면 필기평가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곤 합니다. 자, NCS 기반의 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는 절차를 한번 보세요. 채용 공고,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기존의 채용 공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전에도 채용 공고,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입니다. NCS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각 채용 과정에서 NCS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NCS 기반의 채용 공고 혹은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가장 강조가 되는 파트는 저기 보시는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사항, 지원 자격, 유의 사항, 그리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직무기술서라는 게 보이시죠? 저것은 NCS 기반으로 해서 이런 직무 능력을 평가합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지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파트가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용 공고 파트에 job description 혹은 다른 experience라든지 혹은 qualification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크게는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경험기술서 혹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이 필기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게 하는데요. 혹은 인성검사를 보기도 하고요. 혹은 전공시험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기관과 관련된 상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평가 방법은 평가와 방법과 내용은 채용 공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유심히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크게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면접 방법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험 면접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이후엔 상황 면접, 그리고 발표 면접, 그다음에 토론 면접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채용 공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크게 채용 공고에서부터 면접 전형까지 다양하게 NCS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공공기관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이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입니다. 이 채용 공고의 가장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그 해당 사항 중에 맨 밑에 보시면 직무기술서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한 가지씩 클릭할 때마다 직무기술서를 다운받아서 이 직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직무 설명 자료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무행정을 하려면 이런 NCS 기반에서는 이런 대분류에서부터 세분류에 있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통해서 이 직무를 분석했습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ncs.go.kr에 들어가셔서 이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관련된 학습 모듈이라든지 관련된 지식기술 태도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진행하고요. 여기 능력 단위는 이런 능력 단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은 자산 관리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은 크게 여기 보시는 6가지 능력을 여러분 평가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라고 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자격으로는 관리사, 중개사, 회계사 등이 있으면 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이 직무 설명 자료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 공고가 뜨면 입사 지원서를 클릭하기 바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서부터 이 기관에서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구나,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신다라고 하면 취업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직무기술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까요? 대부분은 다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2가지 분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것들을 어느 과정에서 평가를 해볼까라고 해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계획은 항상 채용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채용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계획을 수립할 때 좋아, 여기 있는 지식기술 태도를 분류를 했을 때 이런 지식들은 어디서 평가해볼까라고 했으면 그래, 지식은 필기 전형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기술 같은 경우 저기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디서 평가해보지? 그래서 그래, 입사 지원서에 자격사항에서 평가를 해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나 혹은 입사 지원서의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들로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해보자 혹은 필기평가에서 한 번 더 평가해볼까라고 해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1, 2차로 한번 나눠서 한번 평가해볼까라고 해서 채용 계획에 수립하는 평가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요. 인사 담당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더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이 직무 설명 자료를 사전에 취업 준비생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취업 과정에서 하고 있는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전략, 채용 전략에 대해서 수립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업 준비생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외국에 있는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경력들을 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리스트업을 하고 내가 이 기업에 어디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이 이 경력과 그다음 요구하는 사항들 간에 매칭을 시켜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식사항 중에서 어떤 걸 볼까요? 자, 회계적 기업 자산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회계에서 내가 배웠던 것 같아 혹은 재무 수업에서 들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서 지식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직업 기초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보이네요. 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팀 프로젝트 할 때 사람들과의 내가 팀 프로젝트 의사소통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좀 배웠던 것 같아.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능력들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교육상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태도 같은 것들을 볼까요? 객관적인 분석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 자세 같은 경우는 내가 동아리 활동해봤을 때 이런 다른 능력들을 회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학교에 제출을 하려고 했더니 분석을 통해서 했더니 굉장히 좀 쉽게 했던 것 같아. 그런 분석적인 자세는 그때 배웠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경험사항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해외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격사항이라든지 다른 기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어학사항이라든지 기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람의 이렇게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다를 이렇게 직무기술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3학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직 채용하려면 채용을 준비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죠.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자, 교육사항도 체크가 2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 사항이 하나, 기타 사항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격 사항에는 어디에도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채용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격 사항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기 보시는 자산관리사라든지 공인중개사나 공인회계사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하는 역량을 더 많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채용 그 사람에 대해 3학년이 해야 될 일이고요. 만약에 4학년이다. 지금 당장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어떤 것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사항에 두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교육사항에 장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채용 전략을 할 때 혹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혹은 면접 전형에서 말씀을 하실 때 교육사항에 특화를 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에 대해서 괜히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은 채용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직무 설명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취업을 하는 채용 전략 혹은 자기의 역량을 평가하는 진단하고 평가하는 개인 역량 평가 그 툴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무지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시간부터는 아마 직무지서와 여러분들의 경력과 경험을 매칭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아주 사소한 그런 그 경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발표해서 뭐 A를 받았던 점, 혹은 친구 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을 해결했던 점, 거창한 인턴 생활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사회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여러분들의 취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소소한 것도 리스트업을 해서 여기 요구하는 능력과 매칭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채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 입사지원서와 직무 기반의 입사지원서가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입사지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기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존 입사지원서는 여러분 문방구에서 파시는 것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이력서가 있을 겁니다. 사진이 있고요. 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항,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에 대한 가족관계들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많은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취업준비생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단점에 의해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외모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떨어졌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성별 때문에 떨어졌나? 이 직장엔 여성들이 많다는데 내가 남성에서 떨어졌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NCS 기반의 혹은 블라인드 채용의 그 입사지원서는 필요한 것들만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는 인적사항, 그다음에 교육사항, 그다음에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등을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사항, 경험사항 등으로 여러분들의 경력을 리스트업해서 이 기업에 지원할 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작성하면 안 될까요?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할 때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게 6가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6가지로는 첫 번째는 학교명, 두 번째는 출신 지역, 세 번째는 성별, 네 번째는 연령, 생년월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가족관계, 여섯 번째는 신체적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은 크게 사진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채용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은 상이하긴 하지만 이 6가지에 대한 사항들은 절대로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해당 사항은 채용 공고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아마 유의사항 파트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출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사항을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착업을 한번 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이력서에 대한 양식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인적 사항에 보시면 큰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옛날같이 본 적이 있다라든지 뭐 기타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 대한 해당하는 것들만 입사 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만 간략하게 작성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교육 사항입니다. 관련된 직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업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교과목명이나 교과 과정, 그다음에 교육 시간 혹은 해당 과목에 대한 학점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무하고 관련된 학점과 이런 것들을 학점과 교육 시간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영 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경영 지원에 대한 것들은 난 학교 교육에서 들었어 라고 학교 교육에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과 과목명, 학점이나 교육 시간을 작성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격 사항을 볼까요? 자격 사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따고 있는 자격증을 모두 다 기입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채용 공고 혹은 직무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자격증만 인정이 되는데요. 직무 설명 자료나 혹은 채용 공고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면 이곳에서는 자격증에 대한 우대나 점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나 직무 설명 자료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것들만 그 가점이나 혹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경험이나 경력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계라든지 그 직무와 관련돼서 기계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예스를 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조직에서 어느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 기간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채용 공고에서도 마찬가지가 안내가 되었을 텐데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나거나 거짓으로 작성이 되었을 때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원자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작성하실 때 크게 좀 오류를 나타내는 사항들이 조금은 있으세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전자우편입니다. 전자우편에 기본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우편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 이메일을 활용하신 케이스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합니다. 땡땡땡 골뱅이 학교이메일.com, 학교이메일 ac.kr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지원자는 불이익을 봐서 탈락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현재 주소입니다. 현재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를 말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작성해서 탈락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학교 기숙사 주소를 작성했기 때문에 탈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 연세 신촌에 있는 어디 연세로 어디 기숙사 몇 층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학교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탈락의 사유가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탈락의 사유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 있는 교육명을 작성하실 때입니다. 교육명을 작성하실 때 어느 대학교 무슨 과목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해당 학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분은 탈락의 사유가 명확하게 발생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경험과 경력 사항인데요. 경험과 경력 사항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 중에 동아리 활동들이 있습니다. 어디 대학교 컴퓨터 동아리 해서 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소속 조직, 학교명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구나 알 법한 그런 학교 동아리를 작성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카라카 응원단장라고 작성을 해서 이 사람이 학교가 어디에 있다는 것들을 유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탈락의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가장 많이 감점의 사례로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학교 교육사항입니다. 교육사항에서 교과목명을 적고 교육 시간이나 혹은 학점을 체크할 때 기본적으로 그걸 체크를 제대로 안 하시고 A 플러스인데 A인데 B 플러스로 작성하셨다라든지 B 플러스인데 A로 작성하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점의 대상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 더 체크업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에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채용 공고에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채용 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에 자기에 대한 학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석사과정 수업 시간에 팀 프로젝트에서 활동했던 사례입니다. 하고 작성하셨다라고 하면 무의식 중에 이분은 학력에 대해서 나타낸 사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감점 혹은 주의에 대한 것들이 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로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가족관계를 드러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면 저의 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생활 신조를 받아서 저는 이런 가치관을 성립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가족관계에 따라서 아버지가 학교 교장이라는 그런 그 직업에 대한 것들이 가족관계에 대한 걸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점에 대한 사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해서 작성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감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명확하게 지원자의 본인에 대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작성하실 때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면접 방법이 있는데요. 그 면접 가기 전에 필기 전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전공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단답형에 대한 전공 시험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을 더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 예전에는 문학 작품에 대한 것들을 갖다 놓고 나서 이 지문을 읽고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 그전에 유행했던 그 평가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NCS 기반 혹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정이라든지 혹은 그런 사례라든지 민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항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점차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활용을 해서 문항이 개발되고 있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대한 특성과 혹은 해당 기관에 대한 그 사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좀 파악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리오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오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략이나 공공기관의 용어,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알리오 사이트에 가서 해당 기관에 대한 그런 그 사업 전략에 대한 보고서나 혹은 그 예산에 대한 활용 내역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시중에 팔고 있는 필기평가 유형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요. 그 필기평가 유형에 대한 것들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에 대한 제약 조건을 준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풀고 이해하는 것들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방법들은 전통적인 면접 방법과 그 다음에 구조화된 면접 방법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면접 방법은 비구조화 면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 면접 방법은 굉장히 어떤 면접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크게 예전에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너 질문 몇 개 받았어? 혹은 너 질문 뭐 받았어? 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면접 방법에서는 누구나 다 같은 질문에 누구나 같은 면접 질문 개수를 통해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조화된 면접 방법은 크게 스타 기법을 활용한 면접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어떤 임무에 대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다음 리절트라고 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면접 방법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면접 방법은 크게 그 4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상황과 임무와 역할과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전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접 방법은 크게 여기 보신 것처럼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경험 면접에서 스타 기법을 통한 면접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면접은 어떠한 그 일반적인 상황, 그 기관에서 발생할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임무가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그 상황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들만 발표를 하고
그 평가를 받으면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표 면접은 해당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주고요. 어떤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발표 자료를 하고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토론 면접 방법인데요. 토론 면접 방법은 그게 어떤 한 주제를 주고 여러 지원자들이 같이 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역량이나 지식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 면접관들은 이 능력을 보고서 평가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다음에 왜 이런 그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블라인드 채용 방법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고 있는 채용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용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채용 방법은 NCS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그런 정보와 채용 공고, 그다음에 채용 공고에 따른 이런 전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런 채용 일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니 이 사이트에 오셔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그 채용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전략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본적으로 리스트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경험이 얼마나 잘 매치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채용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블라인드 채용은 대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지원자의 능력을 더 꼼꼼하게 채용하는 채용 제도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이 해당 기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의 역량과 직무 능력과 매칭이 얼마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채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 대한 경험을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리스트업을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채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절차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